다음 날 정오 무렵 장의사가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장의사는 방 한가운데 의자를 길게 늘어놓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았어요.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았어요. 왕과 공작, 메리제인, 수잔, 조안나가 가족의 자격으로 맨 앞줄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뒷자리를 채웠지요.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한 줄로 천천히 앞으로 나가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조용한 가운데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지켜보았지요. 누군가 관 속에 든 돈자루를 발견하면 어쩌지?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자 장의사가 관에 못질을 하려고 뚜껑을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시신을 매만지려고 관 속을 살피지나 않을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지요. 손에서 진땀이 다 배어날 정도였어요. 다행히 장의사는 관 뚜껑에 곧바로 못질을 했어요. 그리고 관을 땅에 묻는 것으로 장례식은 완전히 끝났지요. 그날 저녁 왕은 조문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공작이 그림자처럼 왕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나는 왕이 곧 욕심이 가득 찬 속내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형님의 장례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님도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한 여러분과 헤어지기 무척 아쉽지만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도들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모두 처분해서 영국에 돌아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자 여기저기서 아쉬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 조카들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왕이 그녀들을 힐끔 돌아보고 나서 말했어요. 제 조카들도 함께 데리고 갈 겁니다. 형님도 안 계신데 제가 데려가서 돌봐야죠. 그 말에 조카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왕에게 달려가 매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왕과 공작을 향해 박수를 보내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다음 날 왕은 집과 땅, 노예들을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어요. 곧바로 노예 장수들이 몰려왔어요. 왕은 노예들을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제각각 나누어서 마음대로 팔아넘겼어요.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팔려가게 된 노예들은 마음 착한 조카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어요. 조카들도 안타까운 듯 서럽게 울었지요. 하지만 매정한 노예 장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들을 끌고 가 버렸어요. 아무리 노예들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건 너무 심했어. 인정 많은 하비씨 형제가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할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군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왕과 공작은 몹시 당황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해서 그런지 일을 더 서둘렀어요. 나는 사기꾼들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시켜가는 게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노예와 재산을 처분했다가 사기꾼들의 지시라는 게 밝혀지면 일주일 뒤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왕과 공작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했어요. 다음 날은 노예들에 이어 집과 땅을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왕과 공작이 허둥대며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어요. 왕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허크, 너 혹시 우리 방에 들어왔었니? 나는 그들이 금화자루가 없어진 걸 알아채고 묻는다는 걸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니요, 전 그 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왕과 공작의 얼굴이 더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공작이 안달이 나서 물었어요. 그럼 누가 우리 방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은 있니? 글쎄요. 참, 장례식 날 하인들이 그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청소를 하고 나오나 했는데 어쩐 일인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왕과 공작이 금화를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노예들은 이미 팔려가고 없으니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을 터였지요. 망할 놈들, 그 검둥이 놈들 짓이 틀림없어. 왕과 공작은 이를 부두둑 갈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 그만두었어요.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나는 조금 더 누워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메리제인이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파서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아가씨, 왜 울고 계세요? 울면서 팔려간 노예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서 삼촌들을 따라 영국으로 가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네요. 메리제인은 울먹이는 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문을 잠그고 나서 앞으로 바싹 다가앉자 메리제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꼭 아셔야 할 일이에요. 내 말에 메리제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나는 증기선을 타러 가는 청년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 전에 거짓 연극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일까지도 말이에요. 메리제인은 주먹을 꼭 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흥분해서 함부로 나섰다간 그 사기꾼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모든 사실을 폭로한 걸 알면 저를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을에서 도망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감옥에 잡혀가게 하세요. 메리제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표정을 보면 누구라도 단박에 그녀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속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순진한 아가씨였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가씨, 오늘은 가짜 삼촌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말고 피해 있도록 하세요. 밤중까지 머물 만한 이웃집이 있나요? 거기 가 계시는 동안 제가 마을을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밤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기꾼들을 잡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마을 끝에 사시는 로드롭 씨 집에 가 있다 올게요. 사기꾼들한테는 그 집 아주머니가 아파서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면 돼요. 메리제인은 짐을 조금 챙겨서 급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나에게 말한 대로 로드롭 부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갔기 때문에 왕과 공작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메리제인을 뒤따라 나가 급히 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쪽지에는 금화 자루를 관 속에 숨겨두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왕과 공작은 메리제인이 없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집에는 어린 수잔과 조안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들은 신이 나서 경매를 진행했어요. 왕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틈틈이 성경 구절을 외며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옆에서 공작은 착하고 마음 여린 벙어리 흉내를 내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그 모습에 나는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움을 느꼈어요. 왕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부터 집, 땅을 차례차례 경매에 붙였어요. 모든 재산을 거의 팔아 넘기고 마지막으로 변두리에 있는 황무지를 막 경매에 붙이려고 할 때였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비 씨 형제랑 똑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났네?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본 쪽에는 정말로 점잖은 노신사와 왼팔에 붕대를 감은 젊은이가 멀뚱거리며 서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이제 진짜 하비 윌크스 형제가 나타났으니 왕과 공작의 사기 행각은 저절로 끝이 날 게 뻔했지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왕과 공작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태연했어요. 오히려 내가 당혹스러울 지경이었어요. 노신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왕과 공작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정확한 영국 발음으로 말했어요. 오는 길에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늦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군요. 동생은 그 사고로 발까지 다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지요. 그때까지 동생과 나는 여관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노신사는 간단하게 말하고 그대로 돌아서 갔어요. 품위가 넘치는 말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노신사와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왕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쳇, 발이 다쳤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연극을 하고 있군 그래? 왕을 칭찬하던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웃지 않았어요. 웃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로빈슨 선생과 변호사인 벨이 끼어 있었어요. 로빈슨 선생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들이 사기꾼이라고 했죠? 지금 당장 여관으로 따라가서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려봅시다. 그럼 제 말이 옳다는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방금 도착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자들이 사기꾼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벨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사람들은 왕과 공작을 앞세우고 여관으로 몰려갔어요. 로빈슨 선생은 내 손을 잡아 끌고 갔어요. 사람들은 여관에서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노신사와 젊은이를 불러왔어요. 로빈슨 선생이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말했어요. 우선 금화 자루를 가져와야겠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우리가 맡아두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어요. 나는 이제 왕과 공작이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돈은 저희들한테 없어요. 메리 제인이 돈을 보관해달라고 해서 매트리스 밑에 감춰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손버릇 고약한 어느 검둥이가 팔려가기 전에 손을 댄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저 아이가 봤답니다. 왕이 말을 하면서 나를 가리켰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로빈슨 선생이 나에게 물었어요. 네가 정말 노예가 돈을 훔치는 걸 봤단 말이냐? 아니, 훔치는 걸 본 건 아니고 돈자루가 있는 방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나는 왕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꾸했어요. 로빈슨 선생은 계속해서 나에게 영국에서의 생활에 관해 물었어요. 나는 쩔쩔매면서 억지로 이야기를 꾸며 대답했지요. 영국에 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왕이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얘야, 그만해라. 넌 저자들처럼 뻔뻔한 사기꾼이 되려면 아직 먼 것 같구나. 내 이야기를 듣던 로빈슨 선생과 벨 변호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왕과 공작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왕과 공작이 사기꾼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벨 변호사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의 필적을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죽은 피터 윌크스 씨가 하비 씨에게 받은 편지에 있는 필적과 같은 사람이 진짜일 테니까요. 자, 두 사람 다 여기에 사인을 해봐요. 벨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왕과 노신사가 번갈아가며 사인을 하자 벨 변호사가 편지 뭉치를 꺼내서 나란히 놓고 대조했어요. 왕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그때 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상하군요. 두 사람 다 이 편지에 있는 필적과 달라요. 왕과 노신사에게 똑같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어요. 노신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난 원래 필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면 여기 있는 동생이 다시 베껴서 보내곤 했지요. 동생이 당장 증명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저렇게 팔을 다쳐서 글을 쓰지 못하니 방법이 없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양쪽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죽은 형님의 가슴에 문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인지 맞히는 사람이 진짜겠지요. 노신사는 확신에 차서 말하고는 왕을 돌아보았어요. 왕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형님 가슴에 문신이 있지요. 그건 작고 푸른 화살 모양이에요. 그 말에 노신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천만에. 형님의 가슴에는 우리 삼형제의 이름 첫 글자를 딴 PHW 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느 쪽도 기가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시체를 수습한 장의사를 불러왔어요. 시체에는 아무 문신도 없었어요. 확실해요.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한 터너도 보았는걸요. 장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이 내놈들은 모두 사기꾼이야. 이놈들을 당장 강으로 끌고 가서 물속에 쳐넣어야 해.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노신사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고 왕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벨 변호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관을 파내서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사기꾼들을 벌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럽시다. 내 놈들과 저 아이까지 모두 끌고 가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한꺼번에 강물에 쳐넣어버립시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떠들어댔어요. 나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메리제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서 내 결백을 증명해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나는 어떤 남자의 억센 소나기에 이끌려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무덤을 파는 동안 나는 너무 무서워서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침내 관 뚜껑이 열리고 시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또다시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숲속을 대낮같이 환하게 비추었어요. 이게 뭐야? 돈자루가 여기 있잖아!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이 관 앞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내 손을 잡고 있던 사람도 나를 남겨둔 채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비가 마구 퍼붓고 천둥 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강가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렸어요. 강가에는 마침 통나무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어요. 급한 나머지 남의 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올라타고는 뗏목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짐, 나야, 허크가 돌아왔다고. 정말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짐이 오두막에서 뛰어나와 울먹이는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곧바로 뗏목을 띄워 도망쳤어요. 왕과 공작을 떼어버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우리는 너무 좋아서 뗏목 위에서 춤을 추며 공중공중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뿐이었어요.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왕과 공작이 통나무 배를 타고 쫓아온 것이었어요. 나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놈들아, 우릴 버리고 갈 작정이었냐? 왕은 뗏목에 오르면서 내 멱살을 잡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두 분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 알았다. 이봐요, 영감. 당신은 도망칠 때 이하의 생각을 했소? 그나마 사람들이 돈자루를 보고 달려드는 바람에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고맙게 생각해야지. 공작이 나서서 말렸어요. 왕은 나를 거칠게 밀쳐내면서 공작을 노려보았어요. 그나저나 돈자루가 왜 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건 검둥이들 짓이 아니라는 얘긴데, 그럼 자네 짓이로구먼. 뭐라고? 누가 할 소릴? 당신이 돈자루를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나 모르게 파내서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한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왕과 공작은 서로 상대방이 돈을 숨겼다면서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어요. 나중엔 한바탕 주먹 다짐까지 하고 나서야 지쳐서 싸움을 그만두었어요.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술을 잔뜩 마시고는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잠이 들었어요.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짐도 답답한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자 왕과 공작은 또다시 사람들을 속일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별 신통한 수가 없는지 두 사람은 점점 더 난폭해져 갔어요. 짐과 나는 두 사람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기로 하고 애써 모른 척 외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파익스빌이라는 마을 근처에 뗏목을 댔어요. 내가 가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오겠네. 왕이 혼자서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공작과 함께 왕을 찾으러 갔어요. 왕은 어느 술집에서 술에 잔뜩 취해 마을 사람들 몇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영감, 꼴 줬소. 공작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왕이 벌떡 일어나서 공작과 엉겨붙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움을 벌였지요. 나는 이때야말로 두 사람을 떼어버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뗏목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짐이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짐은 없었어요. 숲속에서 나오다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나는 짐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혹시 보았는지 물었어요. 아까 사일러스 펠프스 씨 집사람들이 잡아갔는데? 어떤 노인이 40달러에 팔아넘겼다더구나. 원래는 현상금이 200달러나 붙은 노예를 겨우 40달러에 팔다니 참. 젊은 남자는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왕이 짐을 팔아넘긴 게 분명했어요. 전에 공작이 낮에도 뗏목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인쇄소에서 찍어온 가짜 수배 전단이 생각났어요. 그 전단지로 또 사기를 친 것이었어요. 나는 기가 막히고 분해서 치를 떨었어요. 불쌍한 짐, 내가 꼭 자유의 몸이 되게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고 보니 짐과 함께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짐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 짐을 구하러 가야겠어. 짐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나는 우선 뗏목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깊숙이 숨겼어요. 왕과 공작이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나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오두막 안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사일러스 펠프스라는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펠프스 씨 집은 넓은 농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집 주위에는 채소밭과 목화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내가 뜰로 들어섰을 때 10마리도 넘는 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시끄럽게 지저댔어요. 곧 문이 열리고 여자 하인이 달려나와 개들을 쫓아버렸어요. 그 뒤로 나이 지긋한 부인이 뒤따라 나왔어요.
부인은 나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말했어요. 톰, 드디어 왔구나. 네가 온다는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내가 바로 셀리 이모야. 이렇게 너를 보니까 정말 좋구나.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부인은 자기 아이들과 하인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시킨 다음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는 사실을 밝힐 새도 없이 얼떨결에 부인의 조카가 되고 아이들의 사촌이 되었어요. 정말 난처한 일이었어요. 빨리 사실대로 말해야 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행세를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의자에 앉기 전에 말하려고 부인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점잖아 보이는 신사가 들어왔어요. 나는 그가 이 집의 주인인 사일러스 펠푸스 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지요. 부인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옆으로 살짝 비켜나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얘가 바로 톰 소여예요. 제 조카 톰 소여가 드디어 도착했다고요. 그 말에 나는 기절할 때 놀랐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랑 가장 친한 톰이라는 건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어요. 펠프스 씨는 내 손을 잡고 아래 위로 마구 흔들면서 반가워했어요. 좋아, 톰 소여 역할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기서 톰 소여로 지내면서 짐을 찾아봐야겠다. 나는 그때부터 능청스럽게 톰 노릇을 했어요. 펠프스 씨 부부는 톰의 가족들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세히 대답해 주었어요. 톰 노릇은 제법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하지만 얼마 뒤 멀리서 증기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짜 톰이 들이닥쳐서 일이 복잡해지면 큰일이었지요. 나는 동네 구경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서 급히 집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 반대쪽에서 집마차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 집마차에 톰이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나는 길가에 멈추어 서서 톰이 탄 집마차가 바로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쳤어요. 톰, 나야! 나를 본 톰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잠깐 동안 얼빠진 듯한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톰은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한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야? 톰도 내가 죽어서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톰을 마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톰, 나는 죽지 않았어. 일부러 죽은 것처럼 꾸몄던 것뿐이야. 톰은 내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었어요. 나는 톰에게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집안 어딘가에 잡혀있을 짐을 구해내야 한다는 말도 했지요. 톰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노예를 숨겨주면 안 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짐은 친구잖아. 난 짐을 구해주고 싶어. 나는 공연히 얼굴이 달아올라서 다른 곳을 보고 말했어요. 그런데 톰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나도 널 도울게. 나는 너무 고마워서 톰을 와락 껴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펠프스 씨 집에 들어갈 궁리를 했어요. 톰은 금방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기가 동생 시드 소여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톰은 조금 뒤에 들어왔어요. 셀리 이모, 저 시드 소여예요. 폴리 이모한테 졸라서 형을 따라왔어요. 이모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서요. 톰은 천연덕스럽게 말하면서 나를 향해 슬쩍 윙크를 해 보였어요. 오, 그래,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셀리 부인은 톰을 껴안고 볼을 비벼대면서 반가워했어요. 그렇게 해서 톰과 나는 펠프스 씨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며칠 뒤 톰과 나는 읍내에 나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왕과 공작이 쇠막대에 묶인 채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몸에는 온통 시꺼먼 오물이 뒤덮여 있어서 흉측한 짐승 같았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들은 보나마나 강물에 던져질 게 뻔했지요. 아주 나쁜 사기꾼들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 붙잡혔지? 나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사기꾼들의 최후는 역시나 아주 비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어쩐지 기운이 없었어요. 내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톰이 뛰어들어왔어요. 허크, 짐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 좀 전에 하인 하나가 음식을 싸들고 물풀의 나무 옆에 있는 오두막으로 가는 걸 봤어. 짐이 거기 붙잡혀 있는 게 분명해. 정말이야? 나는 갑자기 기운이 나서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곧바로 머리를 맞대고 짐을 구출해낼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펠프스 씨가 잠든 뒤에 오두막 열쇠를 훔쳐서 짐을 데리고 달아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톰은 그 방법에 반대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재미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나도 톰만큼이나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오두막에 정말로 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내일 낮에 하인이 점심을 갖다 주러 갈 때 슬쩍 따라가 보는 거야. 톰이 말했어요. 이튿날 점심 무렵 톰과 나는 계획대로 오두막에 가는 하인을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장난을 걸면서 친하게 굴자 하인은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오두막까지 갔지요. 오두막 앞에서 내가 말했어요. 오두막 안에 대체 누가 있는 거야? 우리도 한번 보고 싶어. 그러세요. 보여드리죠. 하인은 선뜻 대답하고는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짐이 있었어요. 짐은 우리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리는 하인을 돌아보면서 짐에게 눈을 찡긋찡긋 보였어요. 하인이 우리 사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었지요. 짐은 금세 알아듣고 뭔가 말을 하려다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짐이 음식을 먹는 동안 하인은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짐에게 다가가서 조그만 소리로 재빨리 말했어요. 짐,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둘 다 고마워. 짐은 우리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톰과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럴듯한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옛날 모험담에서 죄수를 탈옥시킬 때 하던 대로 땅굴을 파서 짐을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톰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지요. 나도 그 멋진 탈출 방법에 대찬성이었어요. 우리는 집 옆에 있는 헛간에서부터 오두막까지 땅굴을 파기로 하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는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지요. 마침내 식구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 되었어요. 나는 톰과 함께 식사할 때 쓰는 나이프를 챙겨서 몰래 헛간으로 갔어요. 곡괭이 대신 나이프를 쓰자는 것도 톰의 생각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탈옥을 하는데 곡괭이처럼 제대로 된 연장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톰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별 수 없이 나이프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새 녹초가 되도록 땅을 팠는데도 아침에 보니 이란 표시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내가 혀를 길게 내밀고 한숨을 푹 내쉬자 톰이 싱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다간 30년이 걸려도 안 되겠다. 그냥 곡괭이로 파고 나이프로 했다고 치지 뭐. 그때부터 곡괭이로 땅을 팠어요. 그러자 땅굴 파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톰이 온갖 모험담에서 읽은 내용들을 모두 시도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죄수가 감옥벽을 타고 내려갈 때 쓸 밧줄을 만들기 위해 침대포 한 장,
죄수가 갇혀있는 동안 일기를 쓰기 위한 셔츠, 감옥 벽에 글씨를 새기기 위한 숟가락, 촛대 등 잡다한 물건들을 모두 준비해야 했어요. 그것들은 모두 펠프스 집에서 몰래 훔쳐냈지요. 셀리 부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만 없어진다며 겁에 질려 떨었어요. 우리는 식구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일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3주일쯤 지났을 때 톰과 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펠프스 씨는 짐이 어느 농장에서 도망쳤는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에 편지를 보냈어요. 펠프스 씨가 편지를 보낸 곳은 대부분 올레언스 근처의 농장들이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짐이 올리언스에서 도망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지요. 할 수 없군. 지역신문에다 광고를 내서 주인을 찾아야겠어. 펠프스 씨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톰과 나는 탈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끌다가 워트슨 부인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톰은 옛날 모험담을 들먹이며 또다시 엉뚱한 일을 꾸몄어요. 허크, 이제 편지를 보낼 때가 됐어. 모험담에 보면 탈출하기 전에 누군가 탈출 계획을 알아차리고 밀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우리도 그대로 해보자. 며칠 뒤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알려준 뒤에 일을 벌이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긴장해서 경계를 하겠지?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야 제대로 된 모험을 즐길 수 있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러다 일이 잘못돼서 정말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는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그럼 넌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준비해온 모험을 시시하게 끝내고 싶어? 톰이 나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았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톰이 시키는 대로 여자로 변장을 하고 나가 편지를 대문에 밀어 넣었어요. 톰은 내가 루이 16세가 툴루리 성을 탈출할 때 밀고 한 시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그럴듯하게 해냈어요. 톰이 쓴 편지에는 곧 큰 사건이 일어날 테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다음 날 밤 톰은 해골과 뼈 2개를 엇갈리게 그린 해적 깃발 모양을 현관문에 붙여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는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관 모양을 그려서 뒷문에 붙였어요. 이쯤 되자 온 집안 사람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 되었지요. 셀리 부인은 문소리만 나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톰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마침내 우리가 일을 벌이기로 한 날이 왔어요. 우리는 아침을 먹자마자 강가로 가서 통나무 배와 뗏목이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땅굴과 오두막 주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지요. 준비를 모두 끝낸 다음엔 저녁 때까지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 식구들은 하나같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가 잠을 잤어요. 톰과 나는 자정 무렵에 일을 거행하기로 하고 그 전에 잠을 좀 자두기로 했지요. 미리 약속한 대로 우리는 11시 반쯤 일어나서 몰래 밖으로 나갔어요. 집안 여기저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톰은 진짜 탈옥하는 기분이 난다며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여가며 오두막집까지 갔어요. 그곳도 마을 사람들 셋이 지키고 있었지요. 우리는 땅굴을 통해 짐을 데리고 나온 다음 덩굴 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오두막집 문에 걸린 자물쇠를 살피느라 우리가 있는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치면 돼. 다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 톰이 말했어요.
우리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어요. 그런데 맨 뒤에서 오던 톰의 바지가 울타리에 걸리는 바람에 큰 소리가 나고 말았어요. 누구냐? 한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총을 쏘면서 뒤쫓아왔어요. 우리는 나뭇가지에 마구 긁히면서 죽을 힘을 다해 통나무 배를 숨겨둔 강가까지 달려왔어요. 배를 타고 얼마쯤 노를 저어갔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게 기뻐서 서로 손을 부딪히며 환호했어요. 그러다 짐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톰, 너 총에 맞았나 봐. 네 다리에서 피가 나. 이로 어떡하면 좋지? 톰의 다리에서는 정말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바지가 거의 검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호크, 네가 가서 의사를 데리고 와. 모험담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가려서 데리고 와야 해. 그래야 우리가 숨어있는 곳을 들키지 않잖아. 톰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말했어요. 나는 톰의 지독한 모험심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지요. 짐, 내가 빨리 가서 의사를 데려올 테니까 넌 톰을 지키고 있다가 의사가 오면 빨리 숲속에 숨도록 해. 나는 짐에게 당부를 하고 마을로 가서 의사를 찾았어요. 제 동생이 자다가 총을 걷어차는 바람에 총알이 튀어나와서 많이 다쳤어요. 같이 좀 가주세요. 마음 좋아 보이던 할아버지 의사는 내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곧장 따라 나섰어요. 강가에 도착한 의사는 내가 타고 온 통나무 배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배는 너무 작아서 우리 둘이 같이 타면 위험할 것 같구나. 내가 먼저 이 배를 타고 환자가 있는 데로 갈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는 둘이서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우겼지만 의사는 듣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뗏목이 있는 쪽을 일러주고 혼자 남아서 기다렸지요. 톰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목을 길게 빼고 깜깜한 강 건너편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러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벌써 환한 아침이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어요.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할아버지가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 쪽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의사는 집에 없었어요. 다시 강가로 달려가다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펠프스 씨를 만났어요. 펠프스 씨는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톰,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오는 거냐? 간밤에 시드랑 같이 달아난 노예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난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어요. 이모가 걱정하고 계시니 빨리 집으로 가거라. 시드는 내가 좀 더 찾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펠프스 씨는 내 등을 떠밀면서 말했어요. 나는 한눈 섭씨 집으로 돌아갔어요. 펠프스 씨는 아침 식사를 거의 다 차렸을 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어요.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참, 당신 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소. 펠프스 씨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었어요. 그 편지를 뜯는 순간 톰과 내가 꾸민 일이 모두 들통이 날 판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른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의사와 짐이 톰을 들것에 싣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식구들은 들고 있던 편지며 포크, 나이프를 팽개치고 정신없이 달려나갔어요. 나는 편지를 재빨리 숨기고 뒤따라 나갔어요. 시드, 무슨 일이니? 선생님, 시드가 죽었나요? 셀리 부인은 죽은 듯이 누워있는 톰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톰이 꿈틀거리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어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셀리 부인은 톰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기뻐했어요. 의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있는 흑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도망친 노예라고 해서 아주 몹쓸 검둥이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밤새도록 이 아이를 어찌나 정성껏 간호하는지 옆에서 보는 내가 마음이 찡할 정도였어요. 다리에 박힌 총알도 이 친구가 도와줘서 무사히 빼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자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펠프스 씨 부부는 짐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짐을 위험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짐이 도망친 노예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지요. 펠프스 씨는 짐을 다시 오두막집에 가두었어요. 나는 이 엉뚱한 모험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어요. 톰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마침 내가 혼자서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뗏목은? 짐은? 톰은 대답하기도 힘들 만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었어요. 아무 걱정 마, 다 잘 됐어. 나는 톰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톰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 셀리 부인이 들어왔어요. 시드야, 깨어났구나. 괜찮니? 셀리 부인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톰은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셀리 부인에게 그동안 우리가 짐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꾸몄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기가 막혀라. 그것도 모르고 온 식구가 몇 날 며칠 동안 무서워서 떨었지 뭐야. 이런 말썽꾸러기들 같으니라고. 셀리 부인은 톰이 무사히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긴 탓에 의외로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톰은 셀리 부인을 장난스럽게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짐이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이젠 다 끝났어요. 우리의 모험은 대성공이에요. 무슨 소리니? 도망친 노예는 다시 오두막에 갇혀 있는데? 셀리 부인이 톰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순간 톰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톰은 손을 내저으면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짐을 가두면 어떡해 해요? 짐은 자유의 몸이란 말이에요. 2달 전에 짐의 주인인 워트슨 부인이 죽었는데 그때 짐을 해방시켜 준다는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맘대로 짐을 가둬요? 그 말에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사실은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였지요. 셀리 부인도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다가 물었어요. 그럼 어째서 그 위험한 짓을 벌이면서까지 그 노예를 탈출시킨 거니?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풀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모험을 했는데요. 톰은 재미있다는 듯 깔깔대고 웃었어요. 셀리 부인과 나는 동시에 톰을 노려보았어요. 나는 톰에게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폴리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나,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셀리 부인은 폴리 아주머니를 얼싸 안았어요. 그 사이 나는 얼른 침대 밑으로 숨었지요. 내가 톰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뒤에 셀리 부인의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걱정이었어요. 톰, 넌 왜 누워있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폴리 아주머니가 얼굴빛이 창백한 톰을 보고 물었어요. 언니, 톰이라니. 얘는 시드잖아. 셀리 부인이 말했어요. 폴리 아주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톰과 나의 정체를 밝혀주었어요. 나는 침대 밑에서 나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폴리 아주머니가 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 웃다가 셀리 부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 시드는 나랑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톰과 시드가 무사히 도착했다면서 네가 보낸 편지가 왔더구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내가 곧바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해서 이렇게 달려와 봤지 뭐냐.
역시나 이번에도 이 말썽꾸러기들 짓이었네. 난 언니가 보낸 편지 못 받았는데? 셀리 부인이 또다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편지는 제가 숨겼어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니까요. 톰이 씩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폴리 아주머니가 톰의 머리에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더 보냈는데 그것도 못 받았니? 내가 이곳으로 떠나면서 편지를 보냈거든. 그것은 내가 감춘 편지가 틀림없었어요. 나는 혀를 내밀고 비죽비죽 웃으면서 숨겨두었던 편지를 가져왔어요. 셀리 부인과 폴리 아주머니는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마주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톰과 마주보고 웃었어요. 짐은 곧 오두막집에서 풀려나왔어요. 톰도 다시 건강해졌지요. 우리 세 사람은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웃고 떠들었어요. 자유의 몸이 된 짐은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우리가 탈출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내가 눈을 살짝 흘기면서 묻자 톰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셋이 함께 뗏목을 타고 강이 끝나는 곳까지 가면서 모험을 즐기려고 했지. 그런 다음에 짐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증기선을 태워서 고향에 보내줄 생각이었어. 톰은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쉬운 듯 했어요. 짐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지요. 톰은 주머니에서 40달러를 꺼내 짐에게 건넸어요. 짐은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우리가 모험을 즐기는 동안 죄수 노릇을 잘해준 대가야. 나를 잘 간호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고마워, 톰.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보는 건 생전 처음이야. 난 이제 부자가 됐어. 짐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까지 흐뭇해졌어요. 허크, 우리 다음번엔 인디언 부락으로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톰이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했어요. 톰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대처 판사님한테서 내 돈을 몽땅 찾아 써버렸을 거야. 여행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너를 따라갈 수 있겠어. 나는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톰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어요. 네 돈은 그대로 있어. 네가 없어진 뒤에 너희 아버지도 어디론가 떠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짐이 끼어들었어요. 허크, 너희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짐은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빤히 쳐다보자 짐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전에 잭슨섬에서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통나무집 한 채가 떠내려왔던 거 기억나지? 그 집 안에 사람이 죽어 있었잖아.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였어. 그땐 네가 놀랄까봐 일부러 죽은 사람을 못 보게 했던 거야. 짐은 말을 마치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모험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곧 새로운 모험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셀리 부인이 나를 양자로 삼아 공부시키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끔찍한 일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톰이 말한 대로 빨리 인디언 부락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러야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